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미국 주식 해봤자 뭐하냐. 왜냐면은 시드머니가 일단 커야지 내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근데 시간의 힘을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저는 좀 경험을 해가지고. 혹시 질문하신 남자분 혹시 차 있으세요? 네. 차. 네. 일단 차가 사라지면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 정도를 저축할 수 있고, 그리고 거주 공간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 그래서 살고 있는 공간이 뭐 전세인지 자가인지 이게 월세인지 이거 여쭙는 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월세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잠실 5단지에서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주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시드머니가 뭐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여서 이렇게 막 물려받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저는 미국 유학하면서 얻은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20살 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차 몰고 다니는 거 보면은 다 안습이거든요. 100만 원짜리 몰고 다니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막 저 공항에 데리러 갔는데 차에 막 불이 나고 있는데 행복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오고 있거든요. 내가 불 나고 있어. 그래서 그냥 택시 부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시드머니에 대한 얘기, 일단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 새어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차 없애시는 순간 한 달에 100씩은 그냥 투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집도 저는 왜 월세로 왜 옮겼냐면은, 집도 있는데 주거비에 들어가는 걸 최소화하고 그걸 다 투자에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전월세 전환 비율이라고 있는데, 이게 연 평균 이 이자율로 따지면 한 3% 정도 되거든요. 내 생각에는 3%보다는 더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안 불안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담배 회사 주식 사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제가 담배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담배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담배 회사에서 그 대표적인 게 혹시 말보로라고 아세요? 담배? 거기가 이제 배당률이 지금은 좀 낮아졌는데 작년 올 연초만 해도 9%가 넘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전세 집에 있는 데가 5억이다. 근데 전세금 빼가지고 월세로 돌리면 3% 이자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5% 차익은 난 그냥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불안감을 최소화하면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그렇게 찾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시간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한데, 정현쌤이랑 기호쌤한테는 내가 수차례 방문을 해서 잘 알고 있는 때문이긴 하지만, 26%의 수익률을 내가 10년 동안 반복을 하면은 이게 원금의 몇 배가 되는지 아세요 혹시? 몇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2배. 2배? 자, 1억을 투자를 했는데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게 26%가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좀 고급진 말로 CAGR이라고 해요.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 웨이트인가?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CAGR이 26%인데 그러니까 2배 그러면 2억? 네. 혹시 남자분 몇 억 될 것 같아요? 26% 10년 유지하는데 머리로 대충 한번 암산해볼게요. 1년 지나면 1억이 1억 2,600이 되는 거고 1억 2,600이 1년 더 지나면 거기에서 또 3,000씩 붙어서 감이 잘 안 오시죠? 10배 돼요. 1억 투자하면은 10억 돼요. 그럼 20년 투자하면은 몇 억 대가 있을까요? 1억 투자하는데 30. 어? 100억 누구? 정답! 100억. 왜냐면은 10년에 10억이었으니까 여기서 또 10배 되는 거잖아요. 20년 뒤에 100억 돼요. 미쳤죠? 그러면은 이 질문이 나와야죠, 저한테.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수익을 내는 주식이 뭔데? 맞죠?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뭘까요? QQQ예요. QQQ가 뭐냐면은 이제 어르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코스피 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뭉땡이로 해가지고 지수를 구하듯이 미국에는 이제 지수가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나스닥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그냥 주식시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 있는 그 나스닥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좋은 기업들을 뭉탱이로 모아놓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투자 상품인데 투자 상품 중에 ETF라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이 QQQ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큰 나스닥이라는 주식시장을 추종하는 상품의 티커명이에요. 티커명. 티커명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회사명이 길거나 복잡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회사마다 주어진 투자 상품마다 주어진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이 두 자리도 있고 한 자리도 있고 세 자리도 있고 네 자리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품의 이름인 거고 그게 26%를 투자를 하면은 네. 10년 뒤에 10억, 20년 뒤에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은 소비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150만 원 주고 샀는데 20년 뒤에 1억 5천이야. 근데 이 26% 수익률이 생각을 해보세요. 워런 버핏 있죠. 워런 버핏이 거의 60년 동안 20%대 수익을 거뒀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자기 나이가 60대가 되었을 때 지금의 부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힘이 되게 무서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QQQ 투자 안 해요. 거의 90%는 TQQQ에 투자를 해요. 이쯤에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걸 보니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아, 좋습니다. 여기 아시는 게 혹시 투자 중이세요? 아, 여기 혹시 TQQQ 투자 중이세요? TQQQ는 뭐냐면 이제 저희 남성분처럼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씨 이거 보러 가지고 나 언제 벌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투자하고 나서 한 7년, 6년, 7년 되니까 이게 어느 순간 확 불어있는 거예요.
들어갖고 엔비디아 예를 들면 엔비디아 주가 지금 106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17년에 샀을 때 우리 4달러 정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선생님이 그때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으면 지금 대충 얼마 있을지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QQQ 말고 또 26% 내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매그너피선트 세븐이라고, X7이라고. 얘네가 다 26% 정도 수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한 기업들 있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기업들 10년 전 주가를 보면은 지금은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이씨 그러면은 그거는 과거의 데이터고 앞으로 10년, 20년 후 10배씩 계속 간다는 보장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 질문이 딱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제 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이 나오는 동안에 이거는 그냥 제 스토리 얘기를 하자면은 그 저희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여가지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간 건 아니고 제가 수능을 완전 망쳐버렸거든요. 그래서 도피 유학으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도피 유학을 갈 때 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비가 제일 싼 데를 검색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타의 어떤 주립대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비가 한 학기에 3,000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대학 등록금이 한 3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얼굴은 가렸습니다. 왼쪽이 저고 오른쪽이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지금 사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졸업장입니다. 그 학교에. 근데 저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대부분 미국에 혹시 미국에 계셨어요? 간 적 있으세요? 약간 교포피인데. 미국에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거의 대중교통이 엉망이어가지고. 차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 100만 원짜리도 살 돈이 없으니까 월마트에 가서 그냥 5만 원짜리 그 중국산 그 자전거 사가지고 막 몰고 다니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유학을 왔는데 걔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정치 관련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둘이서 같이 친구가 김종필 총재가 그 당시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로비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김종필을 욕을 막 했거든요. 아 이런 새끼. 그러니까 친구가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큰아버지야. 미안해. 근데 그 걔는 이거는 걔 사진은 아니고 걔를 떠올리면서 이제 AI한테 시켜가지고 그림 그려달라고 해서 그렸는데 얘는 오픈카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이 너무 커가지고 화장실도 2개 있고 그리고 집도 막 으리으리하고 그래서 화장실 크기가 제 방보다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럽게 살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아끼고 살고 걔는 대충 그렇게 막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2005년에 졸업을 할 때 걔는 돈을 벌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그 은퇴 자금을 다 쓰고 나왔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아버지가 팔았던 게
같습니다. 40억이란 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쟤는 주식 투자도 했고 결정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집을 샀어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쯤에 집값이 왕창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퇴사를 엄청 일찍 하셨어요. 50대 초반에 퇴사를 하셨는데 퇴사를 하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퇴사를 하고 솔직히 50대 남자가 갈 수 있는 직장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치킨집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 고시원을 하셨거든요. 아 근데 고시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고시원에 오시는 분들의 그 삶의 그 수준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싸움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되는데 막 버너에다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돈을 까먹었고 근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하셨던 사업도 뭐였냐면은 그 유치원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유치원 운영을 해가지고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 40억 까먹은 거 이제 만에 하려나 보다 그랬는데 그 유치원 앞에 교회 부설 무료 유치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두 번 완전 말아먹었죠. 세 번에 마지막으로 영원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영끌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그 성내역 쪽에 어떤 부지를 매입하셔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의 운이라는 게 좋은 게 건설업자도 그렇고 분양업자도 그렇고 다 초짜였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초짜들끼리 하니까 서로 막 덤탱이 치고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잘 지어진 거예요. 원래는 그 철근도 좀 빼고 이런 게 인지상정인데 이게 초짜 사장님이니까 그런 거 없이 완전 너무 깔끔하게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이 돼가지고 너무 잘 되셨어요 아버지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저거 보면 좀 이해가 되세요? 시간이잖아요. 직장인은 시간을 나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 자영업자도 어떻게 보면은 나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현쌤은 약간 사업가와 자영업에 약간 경계 있으신 거예요. 정현쌤이 없어도 오토로 돌아가면은 사업가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양은 여기서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벌어요. 모든 부의 95%는 여기서 다 벌어요. 근데 여기에 속한 사람은 5%밖에 없어요. 여기 반대예요. 95%의 사람은 다 여기 있는데 부는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야 돼요. 사업을 하셔도 되고 투자를 해도 되는데 저는 되게 노는 걸 좋아하는 게으르기 때문에 일로 왔어요. 투자를. 일로 오면은 온갖 시련을 겪으실 거예요. 앞으로 주식 이제 이미 겪어서 아시겠지만 마음고생 많으셨죠 지난주에. 아 못 쓰셨어요? 큰 돈이 아니라. 아 푼돈이요. 아 푼돈이라고 하면 소액 투자자. 저는 외제차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액수가 점점 좀 커지니까. 아무튼 그렇게 자본주의가 정말 좋은 제도인 게 옛날에는 자본가들이 일하지 않기 위해서 자본가들 다 놀잖아요.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걔네들은 옛날에는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노예제도는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식들까지 다 먹이고 재우고 다 해줘야 이제 노예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좋은 점이 300만 원만 주면은 우리를 위해 충성을 다해서 자본가를 위해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잖아요. 심지어 먹을 거랑 거주지를 또 안 줘도 돼.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차익이나 이런 게 다 일로 흘러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투자가의 영역으로 우리는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기 투자의 경이로운 이 얘기를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26% 10년하고 20년간 지속하면은 30년간 지속하면 1000배잖아요. 30년. 애들 태어났을 때 증여를 2천만 원까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10년마다 2천씩 해줄 수 있고. 저 이거를 조금 늦게 깨달았어요. 딸아이한테 2천을 증여를 해줬거든요. 지금 거의 6, 7천 정도 됐어요. 금액이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걱정이 안 돼요. 딸아이 보는데 넌 그냥 놀아. 왜냐면은 나중에 너 30살 됐을 때 내 생각에 한 20억 정도 넌 그냥 받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생각을 와이프한테 했고, 그리고 이 핵심은 앞으로도 미국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0불을 버는 방법을 중국과 미국을 비교를 한 거예요. 중국은 비아디라는 전기자동차 이거를 75,000불짜리예요. 이걸 한 대 팔면은 순이익이 2,000불이 나와요. 너무 적죠. 미국은 2,000불 버는 방법보다 찍어내는 거예요.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 찍는데 한 200원 정도 들어요. 네. 그러면 2,000불이면 한 4,000원 정도 들이면은 2,000불을 벌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찍는 건 아니고 국채를 발행을 해서 국채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국채를 팔면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미국이 거의 20년 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제가 왜 미국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혹시 주식 투자하시니까 혹시 실리콘밸리 은행 작년 3월쯤에 망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다고 난리가 쳤더니 연준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연준이 직접 돈 주면은 주변국에서 좀 눈치 보이고 미디어나 이런 데 눈치 보이니까 BTFP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읽으면 BTFP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뭐냐면은 그냥 연준이 은행들한테 돈을 그냥 주는 건데, 어떻게 주는 거냐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국채 가격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투자해 놓은 게 완전 떨어지니까 거기다 은행 예금해 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똥줄 타잖아요. 내 은행 돈도 말아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연준이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꺼낸 해결책이 뭐냐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맨 처음에 국채를 샀던 가격 그걸로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심지어 기준금리보다 더 싸게.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은행이 망할 것 같으면 어머님 그냥 연준이 그냥 돈을 준다는 거예요.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지급준비율이 0%예요. 지급준비율이 뭔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을 저금을 하면은 은행에서 어느 정도 일정량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10만 원 갖고 있으면 지급준비율이 10%인 거고 7만 원이면 7%인 거고 우리나라가 7%고 중국이 7%인데 미국은 지금 0이에요. 그냥 자율에 맡긴 거예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요지가 뭐냐면은 작년에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 망한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 은행 주식에다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근데 연준이 개입을 해가지고 은행들한테 돈을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 이제 뭐 이제 집을 구매를 했는데 10억짜리 집이 꼬라 박아서 1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걸로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최대 받아봤자 1억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10억으로 쳐준 거예요. 그게 이 작년에 벌어졌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JP모건 은행의 그 차트인데 1년 동안 50% 올랐어요. 기업이 망할 것 같으면 연준이 또 도와줘요. 와서.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연준은 직접 개입하면은 눈치 보이니까 항상 기구를 만들어요. 어려운 기구, 긴 거. 일반인이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은 거. 그런 다음에 직접 회사채랑 주식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완전 땡큐인 거예요. 기업이 제일 힘든 게 주식을 발행했는데 누군가 사줘야지 이제 자본 조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누군가 사줘야지 돈이 조달이 돼가지고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 건지 기업이 이제 투자도 하고 막 이런 걸 할 텐데 연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회사채랑 주식을 매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니까 들켰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름 더 이상 얄딱부리하고 또 만들었어요. 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그러니까 대놓고 매입하는 게 좀 그러니까 스파이나 QQQ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계속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탈출시키려고. 근데 애플은 돈 진짜 잘 벌잖아요. 돈이 썩어 넘치는 회사거든요. 근데 솔직히 회사채를 발행을 안 해도 되는 회사인데 회사채를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2% 회사채 발행했는데 누군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준대. 애플이 그냥 발행 막 한 거예요. 여기에 써 있는 게 뭐냐면은 토탈 뎁 이슈드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회사채 발행한 양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2022년, 2021년, 2022년 코로나 기간에 회사채를 미친 듯이 발행을 한 거예요. 애플이. 아 이거 단위는 100만 달러 기준이에요. 100만, 1000만 원, 10억, 100억, 160억 불 규모의 회사채, 214억 불 규모의 회사채 발행.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금 지급을 썼어요. 미쳤죠? 자사주 매입이 뭐냐면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자기가 그냥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수요와 공급 배웠잖아요. 자,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들어 가지고 애플이 이 당시에 주가가 얼마인지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100달러였다라고 얘기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주식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을 회사가 지 돈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급과 수요에서 이게 주식을 발행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주식의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새롭게 생긴 지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가죠. 네. 코로나 기간 때 이 짓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걸 결국 따지고 올라가는 돈의 원천은 어디였어요? 연준이었죠. 연준. 그리고 트럼프가 왠지 될 것 같잖아요. 느낌이. 해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트럼프가 되면은 거의 100% 전쟁 위험이 확 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항상 주장하는 게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제 우리가 안 도와줄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러면 전쟁 위험이 증가하면 일단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세상이 불안해지면 결국은 달러 자산은 돈이 밀려요. 어찌됐건 기축통화니까.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 피해 복구한 거 다 고쳐야 되니까 건설 장비 이쪽 그리고 전쟁 위험이 늘면은 다 먹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기가 각자 관리해야 되니까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그리고 식량도 쟁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위험이 늘어나면 왜 이런 것들 썼냐면은 석유 수출 1위 국가가 어디일 것 같아요? 사우디. 네? 사우디였었는데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1등 미국이에요 지금. 셰일가스라는 추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수출 1등한 것도 있지만은 바이든이 원래 친환경의 남자였잖아요. 무조건 친환경 고고고고 했는데 자기 인플레이션 쫄리니까 그냥 이제 석유 기업들한테 셰일가스 알아서 그냥 막 개발하라고 막 풀어준 거죠. 근데 트럼프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런 산업을 옹호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석유 수출 1위 국가가 미국이에요. 아까 전쟁 위험 발생하면은 유가 오른데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가 오르면은 유가 수출하는 미국한테 좋을 거 아니에요. 돈이 결국은 미국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석유 수출이 보세요. 미국이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식량 수출 1위 국가도 미국이에요. 전쟁 위험 늘면은 미국은 좋은 거예요, 진짜. 무기 수출도 미국이에요. 미국이 42%고 우리나라가 요즘 2% 정도. 네.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가성비 좋으니까 폴란드 이런 데서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 위험이 앞으로 벌어지고 높아지면은 다 혜택 보는 게 미국이다. 그 말뜻은 돈이 미국 안으로 계속 들어갈 거니까 뭐 결국 미국 기업들한테 좋지 않을까. 빌 게이츠가 강연한 거 보면 한 3년에서 4, 5년 주기로 계속 코로나 같은 게 계속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제약 바이오 산업이랑 빅테크 기업들한테 좋잖아요. 빅테크 기업한테 좋은 이유는 오프라인 활동을 못하니까 다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쿠팡 이런 거 쓰실 줄 몰랐는데 코로나 때 쿠팡을 다운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쿠팡도 쓰시고 컬리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 이게 다 빅테크 기업들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 다 어디 거예요? 다 미국 거잖아요.
미국의 수출 구조 보면은 이래요. 원유, 천연가스, 기계, 원자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유가 오르면 좋은 거고 원자로 이것도 요즘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나오니까 에너지 위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미국 제약, 의료기기. 그래서 미래 유망 산업을 그 인공지능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좀 유식하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영어로 CAGR이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생각하기에 CAGR이 향후 10년 동안 26% 이상, 26%좀 아쉬우니까 한 30% 이상 되는 산업이 있으면 나한테 다 토해줘. 나한테 다 알려줘. 그럼 얘가 주주주주주 하면서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인공지능 제약 바이오.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금 23년 기준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시장이 1,500조 원인데 30년 되면은 7년 뒤에 이경 시장으로 바뀌어요. 네. 이경. 그러니까 제가 CAGR 구해보니까 한 46% 정도 되더라고요. 연평균. 그래서 이거를 배수로 구하니까 7년 동안에 한 14배 정도 오를 것 같고 관련 기업들은 쟤네들이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약도 비슷해요. 제약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근데 제약업체들 생각해보면 거의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근데 중국이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진짜 뼈 빠지게 그 비아리 자동차 팔아가지고 2,000불을 겨우 버는데 얘네들은 그냥 계속 국채 발행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일단 먹고 살기 바쁘니까 2000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 중국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중국은 열심히 일해서 미국한테 물건을 줬어요. 그러면 미국은 돈을 줬겠죠. 수출되는. 근데 요거 계속하면은 미국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면 자기 나라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를 발행한 다음에 중국한테 넘기고 중국한테 있던 돈을 다시 미국이 가져가는 걸 이 시스템을 20년간 운용을 했어요. 근데 중국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요것만 계속 쌓여가지? 미국 부채가 왜 나는 계속 쌓여가지? 중국이 깨달은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중국이 몇 년 전부터 깼어. 중국이 미국 부채 보유량이 1.1조 달러를 넘어갔었는데 지금 상황이 저예요. 7,683으로 확 줄었어요.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시다바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의 위치가 미국한테는 되게 중요해지고요. 중국이 안 사니까 국채를 미국은 막 마음껏 막 플렉스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누군가 국채를 사줘야 플렉스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일본한테 맡긴 거예요. 너가 좀 대신 사줘라. 그러니까 일본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국민들이 힘든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자, 한숨이 나오시죠? 저건 뭔 소리인가?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 세계에 지금 제일 중요한 인물 두 명이 제 생각에는 연준 의장이랑 재무부 장관 같아요. 미국 재무부 장관.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 시간 잠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경제가 어려울 때 두 가지 정책을 쓸 수 있어요. 하나는 통으로 시작하는 통화 정책. 그리고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경기 부양하는 재정 정책. 맞아요.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이랑 관련이 있고, 재무부 장관 제닛 앨런은 재정 정책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국가가 돈을 쓰는 건데, 국가가 돈을 쓰려면은 이 돈의 원천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세금 걷어갖고, 그 다음에 국채 팔아가지고. 통화 정책은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금리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 금리. 그리고 공개 시장에서 채권을 국채를 사고 팔므로써 통화량을 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요거를 다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시장에 채권들이 막 있는데 국채들이 막 있는데 그거를 연준이 사들여요. 돈 주고 사들여요. 그러면은 연준이 돈을 주고 사들이는 거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 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한테도 낙수 효과가 와요. 우리나라한테도 좋아요. 왜냐면은 금리를 미국에서 인하를 하면은 우리나라도 인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금리를 보고 눈치를 보면서 올리거나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정 정책은 거의 미국한테만 좋은 정책이고 부작용으로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지 돈을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닛 앨런이 돈을 많이 쓰려고 지금 국채를 미친 듯이 발행하고 있거든요. 재무부 장관이. 그러면은 국채가 시장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반대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같은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느니 우리나라 KTNG에 투자해서 4% 받느니 미국 국채 사면은 5% 준다는데 그걸로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스피 박살 나겠죠, 그러면.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거 이해를 위해서 요거를 설명드린 거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뭐냐면은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지금 하품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설명을 할게요. 장기채가 있고 단기채라는 게 있는데, 장기채는 알다시피 10년짜리, 30년짜리 이런 거를 장기채라고 그러고, 단기채는 1년물이나 3개월짜리 이런 것들을 단기채라고 봤을 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뭐냐면은 단기채를 계속 발행을 하되 발행을 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들어온 돈 가지고 장기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이걸 팔아가지고 장기채 시장에 있는 장기채를 계속 없애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장기채를 계속 없애면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수요. 그렇죠? 이게 장기채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공급 수요.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면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장기채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다? 장기채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준에서 하면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재무부에서 하면은 그걸 국채 환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은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겁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제가 어젯밤에 긴급하게 적었어요. 왜냐면은 환율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경제신문 읽다 보면은 무역 수지 나오고 경상 수지 나오고 상품 수지 나오고 서비스 수지 나오면 막 머리 터질 것 같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선생님, 네. 그럼 단기채로 해서 단기 금리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단기채는 3개월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위험한 건 뭐냐면은 채권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단기채 운용을 전체 채권에서 10%에서 20% 유지하는 게 권고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제니 옐런은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해리슨 바이든 이쪽 대통령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려면은 주식시장 부양시켜야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대선 3개월 전에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으면은 집권당이 승리할 확률이 83%예요. 그러면 제니 옐런은 누구 편이다? 민주당 편. 파월은 약간 얘는 알 수가 없어요. 공화당 출신인데 얘는 그냥 박쥐 같아요. 얘는 나 잘해주는 사람이 내 편. 이길 것 같은 사람 내 편.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11월 전까지 금리 절대로 낮추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선 전까지 절대 금리 낮추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제롬 파월이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당선이 되면은 제롬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계속 쓰겠다. 그러면 제롬 파월이 막 계산기 두드릴 거 아니에요. 아, 총 맞았을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형이 될 것 같았는데 트럼프 형이 되면은 나 연준 의장 쭉 할 수 있으니까 금리 안 내리고 그냥 쭉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요즘 또 해리슨 머리 지금 복잡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는 되게 미적적인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제니 옐런은 완전 퓨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장기 금리를 낮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금리 따위는 모르겠다. 질문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경제신문 같은 거 보실 때 좀 이해하기가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가장 큰 개념이 국제 수지라는 개념이고, 이 밑에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그러거든요. 되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반도체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환율 보니까 지금 계속 높은 상태잖아요. 그 이유는 금융계정이 지금 심하게 마이너스가 그래요. 저를 포함한 서학개미들이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투자를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빵꾸가 나니까 근데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제일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무역수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역수지. 이거 무역수지는 아예 별도로 따로 보고, 무역수지, 적자, 흑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경상수지 안에 여기에 써있지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뭐 그냥 그 외라고 할게요. 그 외에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으니까. 상품수지 말 그대로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벌어 들이는 거,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는 거.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 호텔이나 아니면 뭐 여기는 대한항공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돈을 벌어 들이는 거. 그 외에는 이제 뭐 해외 노동자들이 여기에 써있지만 뭐 이건 되게 극수지만 뭐 우즈벡 노동자가 원화를 벌어가지고 달러를 바꿔가지고 자기 우즈벡 나라하고 송금을 한다든지,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독일에 가 있던 한국 간호사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국에 송금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그에 들어가는 거고. 상품 수지와 이 무역 수지의 차이가 뭐냐면은, 무역 수지는 그냥 우리나라의 통관 기준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 관세청 바운더리 기준으로 물건이 얼마나 나가고 들어가고, 그게 무역 수지인 거고, 상품 수지는 좀 더 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공장 많이 짓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뭐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출하면은 여기 상품 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나중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대충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젯밤에 급히 이것도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포함을 시켰고, 지금 메인 주제는 그거였잖아요. 미국 주식에 앞으로 10년, 20년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게 지금 패러다임이 리쇼어링이기 때문이에요. 리쇼어링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옵쇼어링이라고 미국의 그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빵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미국, 중국 관세 심하게 때릴 거고, 리쇼어링은 뭐냐면은 밖에 나가 있던 제조 생산 설비가 미국으로 다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들죠. 생각이 딱 들죠. 미국에 투자 어마어마하게 하겠네. 네,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여담으로 저는 제 딸아이가 텍사스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100조 원을 투자하거든요. 반도체 관련 지금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 그냥 나오면 그냥 취직될 것 같아요. 가면. 그 리슈어링은
민주당도 여기에 찬성하는 거예요. 리쇼어링은 당을 떠나가지고 어떤 흐름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이 반도체 지원법 이거 민주당이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도 민주당이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나라에다가 제조시설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짓죠, TSMC도 미국에 짓죠, 네, 하이닉스도 짓죠. 모든 제조업체가 다 지금 미국에다 짓고 있어요. 그러면 딱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오프쇼링 한 이유가 노동비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다가 지으면은 노동비가 비싸잖아요, 거기는. 걔네들은 제 친구가 미국에 지금 교수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연봉이 1억이 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너무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인화, 자동화 이런 방향으로 또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그럼 자동화 어디가 잘해?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어디가 잘해? 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리쇼어링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도 지네들끼리 다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이건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건데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재무부는 그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대규모로 미국 국채 발행이 필요하고 중국 대신에 지금 일본이랑 영국이랑 연준이 국채를 사주고 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야. 엄마랑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돈을 쓰고 싶어서 대출을 땡겼는데 아빠가 지금 돈 찍어서 주고 있는 거야. 지네 나라 안에서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중국이 다 사줬는데 이제 잘 안 사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니까 리쇼어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리쇼어링이 일어난다는 거는 제조 시설이 옛날에는 중국에 다 몰려 있었는데 이젠 다 지역마다 중복적으로 계속 다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중복 투자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도 할 거고 물건의 공급량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리슈어링에 따라서 노동비가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불가피하게 휴머노이드랑 공장 자동화가 불가피하다. 이거 우리나라도 이미 경험했어요. 왜냐면 최저시급 제일 많이 올렸을 때가 전전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키오스크 있잖아요. 알바생 없고.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올린 거는 어찌됐건 알바생을 위해서 올렸는데 아이러니한 게 알바생은 다 사라지고 기계들만 다 나왔어요. 똑같은 상황이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지금 해주려고 막 노력하는데 빌 게이츠가 자기 아들한테 안 해줬잖아요. 얘네들은 이런 게 돈과 사가 정말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금 지급이랑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미국은 투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투자를 안 하게 된 계기가 쪼개기 상담을 한 몇 번 겪어놔서 이건 안 되겠다 이랬어요. 근데 미국에선 원천적으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쪼개기 상담이. 한국은 주주 친화적인가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LG 화학이 떴던 이유가 그 배터리 때문에 떴잖아요. 근데 에너지 엔솔 만들어가지고 분리시켜버렸잖아요. 이미 투자하고 있던 사람은 바보 된 거잖아요. 구글 지금 자회사가 100개가 넘는데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모회사 이름 안에 걔네들이 쪼개기 상장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카카오 보세요.
카카오가 자회사가 100개가 넘는데 계속 상장시키잖아요. 조금만 잘 되면 상장. 그러면 이미 모회사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힘든 게 내부 거래가 약 200조 원 정도나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은 괜찮지만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이제 롯데시네마에 가면은 그 밖에서 물건 먹을 거 산 걸 못 갖고 들어가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팝콘만 롯데 팝콘만 사 먹을 수 있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롯데 팝콘 사장이 이 롯데가 딸내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싼 가격에 이렇게 내부 거래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이잖아요. 그리고 배당 지급률도 낮고 자사주 매입 노력도 안 해요. 왜냐면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재용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재용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아무튼 이마트의 그 정씨 아저씨 있잖아요. 정영지. 네. 이분이 집권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한 10분의 1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에 승진을 했더라고 오히려. 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기업체 우리나라의 총수들은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배당을 해서 내가 이득을 버는 것보다 회사 돈을 가지고 그냥 즐기거나 회사 돈 가지고 그냥 인수합병하는 게 자기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 받아봤자 걔네들은 돈을 많이 받으니까 거의 50% 가까이 세금으로 나가버리니까. 아무튼 사회이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CEO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은 사회이사가 이렇게 걸러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사회이사가 찬성하는 비율이 99.6%예요. 그냥 이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려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무섭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픈 단톡방에다가 그 인공지능 뭐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시고 혹시 여기에 노트북은 다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혹시 없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없으세요? 혹시 빌리실 수는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한 대 더 가져올까요? 센터에 2대 있어요. 아, 센터에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무거울 수는 있지만 가져와 주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그걸 다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좋은 주식 고르는 방법을 본인이 직접 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솔직히 제가 말하는 거 지금 듣기만 하면은 이해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약간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호쌤 지금 녹화하고 계시니까 시간 되시면은 그냥 저것도 한번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저거 오픈 채팅방에 질의해 주셔도 되고 좀 쪽팔리다 그러면은 제 이메일 통해 가지고 그냥 쪽팔리니까 이메일로 물어보세요.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일요일에 2시간 동안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원장님이랑 기호쌤한테 감사드리고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일이 아니라 노는 거거든요. 노는 거. 돈을 받으면 제가 노동이 되는데 돈을 안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고생하셨고 3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